작년 봄부터 좀 코로나 때문에 회사 경영이 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일이 거의 없다시피 아이고. 해서 출근하는 날도 적어지고 또 급여도 또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이제 출장 세차 아르바이트를 좀 시작하게 됐어요. 출장 세차. 그렇습니다. 그 새벽에 요즘 가서. 퇴근을 하고 돌아온 성훈 씨가 밤마다 찾아간 곳은 인근 지하 주차장.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야간 시간 동안 그곳에 가서 깨끗하게 세차를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세차 일까지 끝내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녹초가 돼서 기절할 것만 같았지만 성훈 씨는 그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애써 마음을 다잡곤 했죠. 그렇게 성훈 씨가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가던 어느 날. 그날 성훈 씨가 마지막으로 맡은 구역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모든 구역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성훈 씨였지만 유독 그곳은 꺼려 했어요. 왜? 지하 주차장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음습하고 아, 그런 데가 있어. 이상한 기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싸한 느낌에 LED 등, 헤드랜턴 등 이 모든 조명 장치를 모조리 꺼내서 주변을 밝혀야지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정도였어요. 성훈 씨가 작업을 시작한 시간은 차 한 대 지나다니지 않는 새벽 2시. 그때 진짜 아무도 없는 이 고요한 지하에서 혼자 있으니까 성훈 씨는 괜히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무서워. 아, 여기는 올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별로네. 아, 그래 빨리 끝내고 가자. 그때 어디선가 이 비닐 비빌 때 나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없는데. 거기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네.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고개를 돌린 성훈 씨가 다시 걸레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는데 누군가 차 안에서 성훈 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있었나? 차 안에서. 차 안에 누군가 있다. 그렇다면 차 키를 갖고 있는 차 주인인가 보다. 성훈 씨는 용기를 내서 차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차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차 안이 아니라고? 그럼 밖에 있는 게 빛인 건가? 아, 밖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얗고 눈은 움푹 들어간 할아버지가 성훈 씨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삐쩍 말라서 뼈대가 툭 붉어진 할아버지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소리야. 아, 뭐지? 뭐야,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거지? 말없이 빤히 바라보기만 하는 할아버지의 흉흉한 눈빛에 왜 그러세요? 꼭 좀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내 차도 좀 닦아줄 수 있나? 아, 그런데 여러분 이 출장 세차라는 게 보통 손님들이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구역별로 배당을 받는 게 정식 절차거든요. 직접 안 해. 현장에서 바로 안 하지. 예약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돼요. 내가 어딜 좀 가야 하는데 난 너무 지저분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부탁해요. 이 할아버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결국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성훈 씨는 돈이라도 더 벌 겸 그 건을 받기로 합니다. 일반 중형차면 1회에 35,000원이에요. 차는 뭐 저기 있다고요? 저기 까만 차인데 돈 가지고 나올 테니까 저 차 안도 좀 청소 부탁해요. 성훈 씨는 A 기둥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거기 차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있던 자리를 봤거든요. 그새 안 보이는 겁니다. 성훈 씨는 참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할 일에 집중을 했어요. A 기둥 옆에 있던 건 출시된 지 오래된 듯한 차량이었습니다. 뽀얗게 앉아있는 먼지와 부분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 겉면을 보니까 딱 봐도 운행을 하지 않고 방치된 지 오래되어 보이는 차였습니다. 먼저 먼지를 닦아내야겠다는 생각에 걸레에 물을 묻혀서 한번 쓱 훑었더니 순식간에 새카매지는 게 두 번 다시 이 걸레를 못 쓸 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예. 겨우겨우 외부 청소를 끝내고 이번엔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 차 문을 열었는데 차 안에 뜩 채운 서늘한 냉기와 함께 매캐한 탄내가 코를 확 찌르는 겁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일단 바닥 매트를 집어드는데 손에 뭔가 아슬까슬한 물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손톱 아니야? 길이가 들쑥날쑥한 손톱이 바닥 매트에 타닥타닥 달라붙어 있는데 피가 말라붙은 것처럼 끄트머리가 검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시한 느낌에 고개를 천천히 들었는데 마치 날카로운 뭔가로 사정없이 긁은 것처럼 이리저리 긁힌 자국이 막 뒷좌석에 한가득인 겁니다. 머리부터 정말 발끝까지 쫙 끼치는 이 소름에 성훈 씨는 미칠 것 같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성훈 씨는 진공청소기로 대충 바닥을 청소하고 광택제로 긁힌 자국들을 모조리 닦아냈습니다. 정신없이 세차를 하고 보니 좀 봐줄 만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세차를 겨우 끝내고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자, 이 할아버지가 나타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다. 늦은 시간 힘겹게 몸까지 쓰고 나니까 자기 차로 들어간 성훈 씨가 잠이 들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리더니 성훈 씨 차 앞으로 상대로 된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는 거야. 아파트 주차장인데? 성훈 씨는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 뒤로 아주 커다란 상여가 등장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꼭 주차장 천장에 닿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종을 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더니 일제히 성훈 씨를 바라봤어요. 동시에 뒤따라가던 사람들 모두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종치던 사람이 성훈 씨 쪽으로 몸을 틀더니 걸어오기 시작해요. 오지마, 저리가 안 돼. 그 순간 차량 이게 뭐지? 들어오는 소리인데 차량 들어오는 소리야. 그렇습니다. 차 들어오는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있던 모든 장면이 휙 사라졌어요. 어머, 꿈인가? 그 차는 주차장을 몇 바퀴 뺑뺑 돌더니 성훈 씨 차 뒤에 멈춰 서더라고요. 저기요. 죄송한데 다른 곳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앞에 차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주차 좀 할게요. 저 차가 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성훈 씨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네. 일단 차를 비켜주고 나니까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게 그냥 빨리 돈이나 받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왜 하나? 성훈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올라가서 경비 아저씨, 네. 그 차 주인이 새 차를 바뀌고 돈을 안 갖고 와서요. 그 CCTV 좀 확인해 볼게요. CCTV요? 네네. 끊었어요? 그런데 이 CCTV 화면을 확인한 성훈 씨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자, 시간은 새벽 2시 42분. 성훈 씨의 차량이 빈 주차칸 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요. 트렁크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5분간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할아버지랑 얘기도 하고 얘기하는 데가 지켰구나. 세차도 했는데 할아버지가. 성훈 씨 혼자서 우두커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홀렸어. 할아버지는 없고. 세차도 했는데. 그렇죠. 그러더니 2시 47분, 5분이 지났죠. 5분. 성훈 씨가 자기 차로 돌아가고는 20분쯤 지나서 한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부장님이야, 부장님. 그러자 빈 주차칸 입구를 막고 있는 성훈 씨 차량이 자리를 비켜주고 새로 들어온 차량이 그 칸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뭐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차가 있던 A 기둥 옆자리는 사실 그 차량이 오기 전까지 계속 비어 있었던 거죠. 비어 있었어요. CCTV 영상에는 할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차도 차도 없네.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세차한 것도 그냥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일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네. 혹시 술 드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차가 있었어요. A 기둥 쪽에 그 차 주인이 새 차 맡기면서 돈 갖고 오겠다고 했다고요. A 기둥이라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뇨? 한 달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차에서 연탄 피우고. 그래서 입주민들이 자리가 없는 거 아닌 이상은 그 자리에 주차 안 해요. 우와. 성훈 씨는 들어와서 손톱을 긁었구나. 넋이 나간 채로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맞죠. 한참을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건 순간 성훈 씨는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비닐 소리? 바로 할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생긴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거기 걸렸었다. 우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그 비닐봉지 안에는 두유 2병이 들려 있었죠. 성훈 씨가 만난 그 할아버지는 정말 한 달 전 지하 주차장에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였을까요? 그렇다면 비닐봉지 안에 있던 두유 2병은 차에 남은 마지막 흔적을 지우고 떠나가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까요? 네, 1985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야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방학을 맞아 어느 산골의 수련원으로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가게 됐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훈련에도 군소리 한 번 안 하던 저였지만 딱 하나 그 훈련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야간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아우 무서워 그거. 공동묘지 돌고 그랬었어. 인적은커녕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리다가 정체 모를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뭐야? 눈을 질끈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바빴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산 중턱 정도에 올라갔을 때였나? 둘, 셋, 넷, 하나, 둘. 어디선가 이 고소한 약간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부침개 냄새 아니야? 어? 아 이거 맞는데? 아 이거 진짜 해물파전인데 이거? 뭐래? 야 잠깐만. 야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한참 먹을 때지. 한창 성장기라 늘 음식이 고팠던 저희는 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더 갔을까? 이런데 집이 있었네? 저희는 일단 좀 떨어져서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 빈집인가 싶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오. 사실 있었네. 그러더니 이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무언가를 꺼내서는 할아버지 신발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셨습니다. 뭘 두고 가신 건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 구두였습니다. 그게 너무 무섭다. 뭐야? 다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 손에는 이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내가 전이라고 했지? 야 조용히 해. 아 왜? 야 가자.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네 마당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배고프니까. 저 이상한 애들 아니고요. 고등학교 야구 학생들인데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 바라보시더니 그래. 어여들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놓고 먹다 보니까 금세 그릇에 바닥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배가 찬 뒤에야 이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이 작은 이 제사상 말고는 이 살림살이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따님이신가 봐요? 제사상 위에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어요. 저희는 이 할아버지의 따님인가 싶었죠. 이쁘지? 원래 이 방이 우리
은진이가 살던 곳이야. 너무나 애틋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에 좀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 그 학생들은 소원 같은 거 없나? 네? 소원? 소원이요? 이 할애비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거든. 근데 이게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4명이니까는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뭘 게임하냐는 거야? 분신사바 같이. 저희가 이 밥을 또 푸짐하게 얻어먹었던 터라 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이 방 안에 저희를 세워두고는 3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이 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앞으로 뻗은 채 곧장 걸어갈 것. 두 번째, 걸어가다가 앞 사람의 등에 손이 닿으면 2번 톡톡 친 후 그 자리에 멈춰 설 것. 그 벽만 지면서 앞사람 치는 거야. 그리고 이 등에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며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 그치, 자리가 바뀌는 거죠. 한 자리씩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가고. 네. 그 애들 입장에서 재밌었겠네. 그리고 3번째,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되 할아버지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 내가 나가서 문 닫으면은 너부터 시작하는 거다. 알겠니? 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얘들아, 나 간다. 오케이.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8걸음쯤 걸을 때였나? 손에 준영이의 등이 닿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슥슥 이 준영이가 벽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오로지 서로의 등과 손바닥의 감각에만 의존한 채 깜깜한 방 안을 말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처음에 몇 번 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할아버지가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 지겹지.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4명이서 릴레이가 가능한가? 왜 말이 안 되지? 이 첫 주자였던 제가 앞으로 나아가서 준영이 등을 치면 준영이는 걸어가서 민우 등을 칠 테고 민우는 다시 윤기 등을 치게 되잖아요. 그럼 윤기가 칠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윤기가 앞으로 갔을 땐 등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아, 이게 도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되는구나. 멈춰야죠. 끝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여태껏 내 등을 쳤던 사람은 누군 거지? 손끝에 닿는 순간 몰려오는 이 차가운 느낌. 저는 겁에 질려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딸인가 봐. 딸인가 봐. 문 열려. 문 열려. 할아버지.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고
김영재, 너 언제 거기까지 갔어? 너가 방금 내 어깨 쳤잖아.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깬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왔구나. 왔어.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구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퍼뜩 정신이 든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못 있지. 그런데 정신없이 신발을 구겨 신다가 저도 모르게 방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액자를 끌어안은 채 빈 방 안에서 활짝 웃으며 갑자기 따님을 찾아대는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은진이 어디니? 은진아. 은진이 어디냐? 이 사진 속 그 따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제 더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시켰던 게 구석놀이라는 강령술의 하나라고 귀신 부르는 나오는 강명술이구나. 무슨 아버지도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내오시다가 그걸 알게 되시니까 이제 더 무섭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손길도 다시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한 공포를 느낀 저는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친구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들 산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해 말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서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밤 훈련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도망쳐. 저밖에 없는 복도에서 어디선가 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 돌아보지 마.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순간 겁이 확 나서 걸음을 재촉하려던 그때 얼음장같이 차갑고 하얀 손이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 얼굴을 뒤로 젖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비명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뒤로 꺾인 목덜미와 이 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전 당장 코치님께 달려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수련원 관리실에 전화기를 빌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가 펄쩍 뛰며 놀라시는 거예요. 학생, 산에 갔었어? 네. 왜요? 아니,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처녀 하나를 납치해서 못쓰질 한 놈, 그놈이 진역 살고 나와서 영진아, 그 산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지금. 네? 그 순간 따님이신가 봐요? 이쁘지? 은진아, 은진이 어딨니? 은진이 어딨니? 은진아. 당시 18살이었던 소녀를 납치한 그 놈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머. 소름.
네, 저희 야구부는 그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온 후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구속놀이를 시켜 여자의 혼이라도 끝까지 불러내는 것. 그게 결국 할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00년. 그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민주 씨의 집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는데 보증을 잘못 쓰셔서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남부러운 것 없던 민주 씨의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남편의 실직에 막막해진 생계, 그리고 풍비박산난 집안,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툼. 이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는 어느 날 시장을 갔다 오겠다고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애들은 그 바람에 12살 민주 씨와 8살 남동생은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가게 돼요. 아이고 이뻐라. 배고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왔는데 거실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시지. 집안을 두리번 하면서 둘러보던 민주 씨는 살짝 열린 안방 문 사이로 장롱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상태로 TV를 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휙 돌려서 민주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민주 씨는 머리부터 발끝에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일이죠? 삐뚤어진 왼쪽 눈과 입, 두루루 떨리는 왼쪽 광대와 입술. 2년 전 퉁으로 쓰러져 왼쪽 얼굴이 경련이 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프셨네. 12살짜리 아이가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나 이거 며칠인데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혜미 닮아서 에이구. 집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남동생을 보고는 표정이 180도 달라지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학교에서 1등만 한다면서 네. 지혜비 닮아서 공부는 잘 하는구먼. 혜림이가 용돈 좀 주마. 감사합니다. 손자를 그토록 원했던 할아버지한테 동생을 향한 애정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아들만 좋아하나?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웬 반지가 거실 탁자에 놓여 있대요. 진짜 금인가? 그러면서 호기심에 민수 씨가 반지를 집어 들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지 훔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혜미 닮아서 몹쓸만 하지. 왜 저러시는 거예요? 사실 뭐 손자를 원했던 할아버지가 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이해가 갔지만 할아버지는 유독 어머니를 빼닮은 민주 씨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민주 씨가 눈에 보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이, 자식까지 버리고 집안 다 망갖고 떠난 지혜미만 닮았지. 우리 강씨 집안 피는 하나도 안 섞인 것 같아. 에이.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어찌나 미워를 하는지. 한참 철없이 굴어야 할 나이인 민주 씨는 늘 기가 팍
좋은 상태로 할아버지 그림자만 보여도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낸다 그랬죠? 안방. 네. 장롱. 장롱 앞에 항상 기대 앉은 채로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민주 씨를 빤히 바라보곤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여보시 거야. 그런데 며칠 후 민주 씨가 평소처럼 동생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웬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발소리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을 지나쳐서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려 오셨나?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용기를 내서 눈을 슬쩍 뜬 순간 할아버지가 어린 민주 씨 정수리 쪽에 서서 민주 씨를 거꾸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었네요. 저주하고 있나? 할아버지는 놀란 민주 씨 머리를 갑자기 다정하게 쓰다듬더니 내 약속하마. 널 꼭 데려간다고. 데려간다고?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말투 그리고 손길. 민주 씨는 그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듯이 풀어졌대요. 그런데 그때 너까지 집안 말아먹지 않게 널 꼭 데려갈게. 공포에 질린 민주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할아버지가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렇게 의문의 말만 남기고 며칠 뒤였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안방 장롱에 기대 앉은 채로 계속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모셔둔 절에 주지 스님이 직접 찾아왔대요. 네. 너무해, 강산보살. 이거 참 큰일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방에요, 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니, 악한 기운이라니요? 장롱 앞에 영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속히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뭐야? 큰일이다. 주지 스님이 떠나자마자 할머니는 안방 장롱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뺐어요. 소금과 팥을 그릇 4개에 나눠서 각 귀퉁이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롱문 한가운데 정체모를 글자가 쓰인 부적을 딱 붙인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에게 단단히 당부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저 장롱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아니 할미가 저 문을 열 때까지는 절대로 장롱을 만져서도 안 돼. 알았지? 응? 그리고 일주일 뒤 그날 저녁 동생하고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잤을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민주 씨가 눈을 떴는데 누군가 장롱 앞에 서 있더래요. 뭐야? 큰일이다.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동생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더래요. 어떡해. 뽀뽀 어딨어? 뽀뽀 어딨어? 뽀뽀? 뽀뽀란 동생이 가장 평소에 아끼던 애착 인형이에요. 근데 그 밤중에 갑자기 접근이 금지된 장롱문 앞에서 애착 인형을 찾고 있는 동생. 민주 씨가 주변을 둘러보자 동생이 누워있던 자리에 떡하니 그 애착 인형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왜 봤나? 찾지? 동생은 제자리에 멀쩡히 있는 인형을 두고 말 그대로 엉뚱한 장롱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거죠. 그때 안 돼! 말릴 틈도 없이 장롱 문을 냅다 열어젖힌 거예요. 안 되는데. 동생은 비틀비틀 물러서더니 자리에 있던 인형을 또 안고 금세 잠들어 버렸어요. 놀란 민주 씨는 다급하게 일어나 장롱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민주 씨는 미칠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안 계시지? 약속은 어겼지? 동생도 잠들어 버렸지? 금방이라도 저 장롱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지? 동생이 깼나? 혹시 할머니가? 한 뼘 정도 열린 장롱 틈새 사이로 손가락에 굵고 큰 금반지를 끼고 있는 팔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삐쩍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은 그 팔은 장판을 계속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민주 씨는 알고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네.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 할아버지의 손은 민주 씨의 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문은 여기서 멀지 않았고 조금만 가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민주 씨의 발목을 딱 낚아챘어요. 박민주! 박민주! 박민주 좀 일어나봐! 박민주! 그런데 동생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 돼. 그때 또 다른 손이 민주 씨의 다른 발을 확 낚아채더니 장롱 안으로 민주 씨를 미친 듯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박민주! 장롱벽에 상체만 쑥 나와 있는 창백한 얼굴의 할아버지가 민주 씨를 잡아당기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 너 꼭 데려간다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어떡해요? 다음 날 새벽에 이 장롱문을 열어본 할머니는 그 안에서 기절에 널브러져 있는 민주 씨를 발견하게 돼요. 민주야,
아이고 민주야, 정신 좀 차려봐. 어? 정신 좀 차려.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할머니에게 안긴 민주 씨의 발목에는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어요.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주지 스님이 찾아왔던 날 당일 부적 한 장만으로 걱정했던 할머니가 더 강력한 비방을 부탁했던 거예요. 이걸로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일 밤 반야신경과 함께 부처님께 시석을 드리십시오. 다만 49제가 되는 날 밤에 첫 닭이 울 때까지 시성을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여봐. 그날부터 할머니는 민주 씨와 동생이 잠든 밤마다 마당에 나가서 물을 떠놓고 마당에서. 정말 반야신경을 정성을 다해서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야신경 일다시. 그리고 그 전날 밤 민주 씨가 할아버지의 영혼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당시에도 할머니는 마당에서 물을 떠놓고 혼신을 다해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었던 거죠. 제발 우리 손주 좀 지켜주세요. 부처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부천에 사시는 35살 정태훈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태훈 씨 시점에서 제가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제가 25살 때 겪은 실화입니다, 이게. 그날 뭐 제가 부모님과 심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뭐 취직 생각은 없냐. 집에서 놀기만 하냐 너. 이렇게 부모님 잔소리를 퍼붓는 통에 뭐 저도 욱해가지고 다툰 거죠. 뭐 그 후에 홧김에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막상 갈 곳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야트막한 산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기분도 꿀꿀한 김에 맑은 공기나 좀 마시자 싶어서 즉석에서 자전거를 딱 묶어놓고 제가 혼자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산을 올라도 정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올라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좀 가야 하는지조차 제가 헷갈렸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길을 잃고 만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길로 올라왔더라? 방향감각이 없어지지. 길을 잃었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생각하다가 당황한 저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남자가 말이야, 아니 뭐 칼 뽑았으면은 무라도 썰어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에 제가 앞으로 계속 가보기로 한 거죠. 가보면 나오겠지.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 제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더라면 정말 그런 기괴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튼 다시 걷기 시작한 그때 하늘이 막 어둑어둑해지더니 비가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 비를 다 맞으며 계속해서 걷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길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 그래서 저 혼자니까 점점 이 산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 가다가는 이 산 속에서 영영 헤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결국 포기하고 내려가야겠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해가 질 때 산에 비가 딱 내리면은 이 뿌연 안개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저 그 순간 뭐 핸드폰 손전등을 이렇게 딱 켜야 했어요. 근데 배터리가 한 5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전등 빛에 의지해가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 10분쯤 됐을까요? 제가 진짜 분명히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길 같기도 하고 네. 진짜 슬슬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뭐 설마 아니겠지.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계속해서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전 그만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어요. 분명 10분 전에 제가 지나쳤던 나무가 또 나타난 거예요. 흘렸어. 그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떡하지? 나 진짜 완전 당황해가지고 생각한 그때 전 결국 119에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게 제일 나. 빨리 전화했어야 돼. 하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요. 핸드폰 화면에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저 그때부터 진짜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나 여기서 죽으면은 엄마 얼굴 못 볼 텐데. 통화 계속 먹통. 저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호를 찾아가지고 산속을 진짜 정신없이 헤맸어요. 하지만 끝내 배터리 0%. 핸드폰 전원이 나가고 저는 그 산속에 진짜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더 빨리 달아 원래. 근데 갑자기 저기 어둠 속에서 웬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벅.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눈 질끈 감아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막. 응. 그래서 어떻게 슬며시 눈을 떴더니 거기 청년 이 빛 속에서 혼자 뭘 하는 거야? 사람이네. 우비를 쓰고 장화를 신은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전등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저 길을 잃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집 가서 비 좀 피하다가 내려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여기 내려가면 진짜 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진짜. 근데 이때는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절대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를 딱 따라가니까 정말 흙벽에 나무판을 덧대 지은 그런 아주 허름한 집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촛불 몇 개가 방을 진짜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근데 벽에 문이 하나가 보였어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그 문. 그때 할아버지가 차 한 잔을 저에게 끓여주셨어요. 자, 한잔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차를 혼자 홀짝이고 있었죠. 근데 그 차가 차갑더라고요. 따뜻해야 될 차. 번호로 끓였는데. 의아했지만 어쨌든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주본 할아버지의 인상은 정말 아주 편안한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어떻게 여기 살게 되신 거예요? 가족들은 근처에 있나요? 가족이 있지.
뭐랄까 할아버지가 대답은 해주시는데 뭔가 좀 묘하게 대화가 좀 뚝뚝 끊기는 그런 기분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또 그럴 수 있지. 저 근데 비 오는데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 그래서 나갔다가 청년을 찾은 거야. 영수 가족인가? 아들인가? 그럼 영수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네, 그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영수야, 이 청년이 너한테 고맙다는구나. 뭐? 아사라, 인사는 내가 받을게. 넌 굳이 나오지 마. 거기 있어. 혼자 얘기하시고.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좀 말을 주고받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향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허! 말 들어 인사가! 네가 나오면 이 청년이 무서워해! 그때부터서 이 할아버지가 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앉아있기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서둘러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청년이 간다니까 우리 영수가 화가 났어. 우리 영수 화 풀릴 때까지만 있다가 아니 왜 화가 난 거야? 그러자마자 이 닫혔던 문, 그 문 안쪽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챈 것처럼 이렇게 막 덜컹거리는. 저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청년이 간다고 해서 우리 영수가 화가 나잖아. 할아버지가 호통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채워져 있던 자물쇠가 툭 떨어져요. 저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 막 뛰쳐나왔어요. 그 어두운 산속을 앞만 보고 막 진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뭐 내가 돌뿌린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그냥 척풍 넘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누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뒤를 천천히 돌아봤죠.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네, 마주친 순간. 누구야? 기절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귓가에 어렴풋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생! 정신 차려, 학생! 정신 차려, 학생! 정신 차려보니까 하산하던 등산객분들이 제 주위를 쫙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 뒤에 어떤 남자 못 보셨어요? 제 뒤에? 왜 그 자네 혼자였어? 집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자네 여기서 무슨 뭐 집 같은 거 봤는가? 아니 이런 산에 뭐 집이 어디 있겠어? 저기 그 무덤 몇 개밖에 없어. 촬영하시고 했는데. 그래, 여기 집이 어딨어?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인상착의, 뭐 집의 모습을 몇 번이나 그렇게 아저씨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결국 한 분이 학생, 그럼 뭐 바로 코앞이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제가 뛰어온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말 맞지? 여기 무덤밖에 없다니까. 내가 무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아유, 아니 근데 뭐라고 적혀있어? 어디 보자. 수? 네?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
이 사람이 무덤 주인인가 보네. 김영수. 영수가 화났댔잖아.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이었어요. 뭐야? 제가 꿈이라도 꾼 건지 아니면 헛것을 본 건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까지도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